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도 많지만 이 타이틀에다가 6.25 참전 국가유공자라고 쓴 건 처음입니다. 제가 그 6.25 사변 때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에 했던 그 소광선 교수 그리고 김기호신의 아들 김정선 군 이렇게 셋이서 아주 딱 짝을 지어서 통신병으로 2년 2개월 동안 6.25 사변 때 참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뭐 6.25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는 어떤 정부기관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같은 거 그런 얘기를 얘기했더니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오지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모든 노래하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 노래 잘하는 아이들, 정동원이도 하고 그런 아이들. 그건 뭐라 그러죠? 미스터 트로트? 미스터 트롯인가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걔들이 3일 전에 해인사에 갔어요. 해인사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싸우다가 죽은 유엔군과 중공군을 위한 추모식을 했어요. 무슨 얘기 한마디 더 하고 싶었겠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제가 이거 하다가 그 카렌다를 몇 개 봤는데, 이 카렌다에 우리나라 그 6.25에 대한 그 기념이 없는 카렌다가 많아요. 뭐, 딴 데 하면 욕하겠지만, 연세대학교, 내가 연세대학교 오래 있었으니까 얘기도 되겠죠. 연세대학교 카렌다도 없어요, 6.25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세상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6.25가 엄청난 그런 사건인데 지금 그것이 그렇게 됐고 다 없었으면 좋은 그런 걸 얘기가 되고 지금 말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6.25 때 대한민국 국군들 그리고 이제 그 실종한 사람 민간인들이 160만이고 북한은 250만이고 그래서 410만 명이 남북한에서 군인들과 민간인에 사라졌고 미군 전사자들은 11만 명 그리고 유엔군은 합해가지고 12만 명 그리고 중공군은 40만 명 그러면은 총 6.25 때 그 희생되거나 죽거나 혹은 실종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460만 명이고 2차 대전 때 희생됐던 사람이 600만 명이고 거의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랬고 교회는 목사님들만 358명이 순교당했고 그리고 교회는 890군데가 파괴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교회살 연구 사람인데 우리가 일제 때 희생당한 목사의 10배가 일제 때 희생당한 목사들 10배가 6.25 때 희생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라남도 영광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전라남도 영광교회에서는 그 목사가 김방호인데 김방호 목사의 식구가 8명인데 8명 중에서 7명이 학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구교회, 옥구의 원당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78명 중에 76명의 희생을 당하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뭐 6.25 때만이 아니라 그 일제 때도 우리가 일제 때도 제가 이런 말하기 참 힘듭니다. 일본한테 당한 사람들보다도 공산한테 당한 수가 더 많아요. 근데 좀 만주에서는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영진, 김영국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희생당한 걸 제가 얘기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교인들 다 내보내고 두 사람을 예배당 강대산에 까꾸로 매달았어요. 이거 다 동아일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실합니다. 까꾸로 매달고 탈피를 하고 고환을 떼갔어요. 왜 그래요? 좀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여기서 보면요 목사들 죽인 거 아세요?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 바위 까는 거 그걸로 까고 그리고 우물 속에 집어넣고 학살하고 이런 타입의 이런 참혹한 일들을 우리가 겪었고 또 우리도 6.25 때 겪었고 그러는데 이렇게 엄청난 그런 사건
그리고 6.25 사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6.25 사변이 나서 지금 뭐 김상무 목사님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남쪽에서 뭐 쳐들어왔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본 거는요, 그때 육군 해관이 다 건설이 돼가지고 6월 24일 날 밤에 장성들이 육군 해관이 건설했다 그래가지고서 새벽, 그러니까 6월 25일 새벽 4시까지 술을 퍼마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북진을 해요. 그렇게 술 취하고 2시간 후에 북진을 해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합니까?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수가 죽었고 6.25 사변이 돼서 2월 28일 서울 점령할 때까지 잘 들어보세요. 국군 1사단, 2, 3, 5, 7 수도사단 병력 43여 명이 전멸했어요. 그래가지고 컵 내려오고 이런 거를 가지고 북진하죠. 우리가 북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정도 거대한 사건을 가지고 왜곡할 정도면은 이 사람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요. 이 사람들요, 앞으로 무슨 일 할지 모르는데 다 정당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떻게 이런 말을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거 사실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은요, 앞으로 엄청난 일을 저질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과 우리나라 기독교와 공산당과의 관계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공산당을 만든 것이 하바rov스크에서 1918년 6월 25일, 이상한 날짜가 6월 25일에 이동휘라는 전도사가 한국 사회당, 한국 공산당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 이동이고,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남한에서 사건이 많았죠. 정판 사건, 뭐 그리고 10월 혁명 사건, 여수 순천 사건, 제주도 사건 같은 거 많았죠. 여러분, 그거 다 주도한 사람이 남한의 노동당, 남로당 군사책인 목사 이재복이 옳시다. 목사가 했어요, 여러분들. 이 박헌영이는 처음에 하다가 저 해주로 피난 갔습니다. 그 해주에서 가 있었고, 해주에서 다 연락해가지고 이재복이라는 목사가 이 사건 다 일으켰어요. 근데 이재복이라는 목사가 6.25 사변이 나기 한 달 전쯤에 국군 안에 있는 공산당 명부를 김창룡 특무대장한테 줬어요. 그래서 특무대장이 보니까 공산당 안에 어마어마한 수의 공산당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 물론 박정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도로는 총살시키고 도로는 뭐 이렇게 감옥 보내고 이래가지고 한두 달 후에 6.25 사변이 난 거예요. 김일성이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재복이가 가지고 있었던 공산당 명부 공산당 애들이 국군 안에 그냥 있어가지고 걔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3일 동안 기다렸어요. 서울에서 3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시간 벌어가지고 올 수가 있었지만은 김일성의 생각은 국군 안에 있는 이 공산당원들이 다 붕괴해서 삽시간에 남쪽을 다 차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렸던 거가 김일성으로서는 큰 잘못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김창룡이가 국군 안에 있는 2만 명 정도의 공산당원들을 공산당원들을 잡아가지고 줬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 남한에서 국군 안에 분기가 안 일어났던 건데, 그것 때문에 김창룡이가 이재복 목사한테 큰 고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너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재복이가 목사 티를 내더라고요. 내가 이만한 사람의 수를 다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민족 앞에 얼굴을 내놓고 걸어다니겠느냐. 내가 총살 맞음으로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총살당했어요. 이재복이 목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6.25 때 남쪽에서 송창근 남궁혁 이런 대단한 양조삼 이런 대단한 목사들을 여러 목사들을 북한에 끌고 간 목사가 끌고 간 사람이 최무진이라는 목사예요.
1939년 평안신학교 졸업생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38년에 신사참배하기로 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1948년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는데 1939년에 신학생 수가 제일 많아요. 신학생 수가 제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였으면 안 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제일 많아요. 그 중에 안강구 목사, 김종대 목사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최문식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이 놈이 남한에 와서 김일성 장군 환영식도 하고 목사들 다 데리고 북한에 간 놈이 이 최문식이라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유교사면에서요, 이 기독교 목사들이 몇 가지 아주 이런 참혹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목사로서 공산당 안에서 역할한 사람이 많죠. 김창준 아시죠? 33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북에 가가지고 33 중에 한 사람인데 북한의 인민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부의장까지 지냈고, 그리고 잘 아시지만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1948년 세워졌을 적에 제2인자가 석인장인데 강야군 아시죠? 강야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김일성의 증조부죠.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아니에요. 근데 그 강반석 아버지가 강동욱이고 강동욱의 동생이 강야욱이죠. 그러니까 같은 다 집안들이죠. 그리고 김형직,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김일성 선집에 보면은 대동강에서 로버트 토마스를 죽인 거가 김웅으로 되어 있어요. 김일성의 조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대동강에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를 죽인 사람이 자기 조할아버지다. 김웅의 아들이 김보식의 아들이 김형직이에요. 김형직의 아들이 김일성인데 김형직 들어서 세상인데, 근데 김형석 교수 아시죠, 여러분들? 김형석 교수 고향이 만경대예요. 그래서 내가 은근히 물어봤어요. 김형직, 김형석 이거 다 형제끼리 아니냐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게 어떤 그 가족 관계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형직이가요 숭실대학단 적에 배민수 목사하고 친구예요. 배민수 목사 아세요? 친구예요. 그리고 배민수 목사가 피난해가지고 저 만주 심야에 있을 적에 배민수 목사 집에 김일성이가 여러 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김형진은 자꾸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배민수가 김일성을 거의 길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때 심양은 묘하게도 손정도 목사라고 감리교 정동교 목사하던 그분이 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있을 적에 또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여지 자꾸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김일성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기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하고 손정도 목사 아들 손원일 그는 이게 막역한 친구인데 두 사람이 6.25 때 싸웠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하고 한국 공산당과의 친원 관계는 거의 드라마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원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손원일이 친구인데 6.25 때 해병대하고 싸운 거 아니야. 근데 손원일의 동생이 손원탁인데, 그러니까 손원일이는 6.25 때 싸웠으니까 데려올 수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손원탁이는 생일 때마다 불렀어요. 그리고 손원일의 동생의 무덤이 지금 평양에 애국자 무덤에 묻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가짜였던 사이인데 그 가짜였던 사람끼리 전쟁 중에 그렇게 싸웠다. 그런 것이 눈에 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넘쳐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준 돈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는요, 그 산케이 신문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데 아사히 신문은 굉장히 친한적인 그런 대단한 신문인데, 그 아사히 신문의 그 반개 잡지가 아에라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2000년도 6월 8일에 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갖다 준 돈의 합계가
18조로 되어 있습니다. 18조 막된 돈이죠. 그런데 그때 2009년 6월 11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강연한 것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북한은 핵포탄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 마음도 없다. 자꾸 미국 쪽에서 이런 말들 해가지고 북한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이미 1994년에 북한은 핵을 포기했다. 만일에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책임져야죠, 누군가가. 지금 책임져야죠,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서 18조를 갖다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아주 친한적인 그런 태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 수요 조약을 한 것이 1882년인데 그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은 제일 가난한 나라고. 근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고 세계에서 제일 부한 나라가 미국이요. 대좌이죠, 대좌. 마주 앉았어요. 중국이 자꾸 못하게 하는 걸 왜 한국도 독립국이야 그래가지고 마주 앉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제일 약한 나라가 대좌했고, 그리고 수호작을 맺고 난 다음에는 공사관을 만드는데 북경에 있는 미국 공사관하고 서울에 있는 미국 공사관이 동격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대사를 보내려면 국무총리급 보내죠. 그러나 무슨 말레이시아선이 이런 데 보낼 적에는 매무부 과장급을 보내죠. 근데 미국은 북경의 공사관하고 한국 미국의 공사관하고 동격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김창범 목사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6.25 사변 이후에 한국을 부흥시키고 건설하는데 미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다시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발부할 필요 없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수출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깔보다 조금 전에 가만히 미국 왜 가만히를 사줍니까?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수출품이 천우사에서 만든 가만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깔, 그 다음에 인형. 아까도 말씀드린 김상무 목사 말씀 다 들여다 놓고 다 사주고 이래가지고 한국을 부흥시켜준 건 거죠, 오늘은. 근데 이런 정도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미국 가면 미국 워싱턴에 그 웰링턴이라는 그런 무슨 알링턴이라는 국립묘지가 있죠. 그 국립묘지에 가면은요. 이런 그리고 바람벽에 써 있어요.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다 가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국민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우리 그런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아들, 딸들은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싸웠다. 우리는 이들을 여기에 기념한다. 그런 것을 정말 들어보세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 젊은 애들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5만 6천 명이 죽었죠. 그렇게 막된 수를 죽었다. 이제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알링턴 묘지에 가면은 그 들어가는 그 앞면에 그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기념탑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악천후에 그 비옷을 입고 전진하고 있는 그 미군 군인들의 모습이 쫙 서 있어요. 대개 무덤은 밑에 깔죠. 근데 한국에 대한 무덤들은 얘들이 서 있어요. 지금도 살아서 같이 가겠다는 뜻인가요? 한국에 관한 그 기념비는 다들 미군들이 서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을 도와줬던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서 38선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지나가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38선이라는 거가 우리가 지금 한남 북한이 갈려지고 있는 건데 윤치호하고 민용환이가 아관 파천 때 러시아의 니콜라 2세가 대관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갔댔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갔을 적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에 관한 엄청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게 결정되는데
거기에 민요한이하고 윤철을 비롯한 한국 대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1896년 6월 9일 외우고 싶습니다. 1896년 6월 9일 까꾸로 하면 되죠. 그날 38선이 거졌어요. 거기에 러시아 주펜 조인트 어그리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잡혀졌는데 한국에 관한 이 엄청난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때 민요한이하고 윤치현은 그걸 전혀 몰랐다 그런 얘기거든요. 1896년 6월 9일에 38선이 거졌고 그 다음에 1903년 이 38선에 대한 걸 제가 굉장히 애써가지고 많이 조사해가지고 찾아냈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다른 데서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처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903년 10월 3일 이것도 외우고 싶죠. 1903년 10월 3일에 노일 간에 노세와 일본 간에 한만 교환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만 교환. 거기에 또 38선이 거져요. 그리고 1924년 일본의 국회 중의원이라는 게 있는데 중의원의 중의원 가운데 마츠야마 쯔네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선의 자치라고 하는 그런 비밀 문서를 촌왕한테 바치면서 거기에 38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2일에 포츠담 회에서 38선을 그었죠. 1945년 8월 2일에 포츠담 회에서 38선을 그었고 1945년 8월 15일에 소련군하고 남한군이 준지하는 경계선이 38선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1953년 7월 27일 북한하고 남한하고 휴전조약을 맺을 적에 휴전조약의 경계선이 38선이에요. 벌써 38선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조사한 바를 의하면 6번이나 38선이 확인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 38선 문제는 절대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는 고도의 지정학적인 경륜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있는 이상 이 38선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한국은 지금 세계 7째, 8째 그렇게 되는 나라입니다. 클린턴 그 여자 그 힐러리 클린턴은 한국과 여러분들 서울이요 6.25 지나고 난 다음에 서울역하고 미도파하고 중앙청 정도가 남아있었고 이거 다 허벌판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다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이시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한국을 세운 거예요. 누가 이거 세워서 이거를 지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사람들이 다 세운 거예요. 이거 우리 그 사람들한테 깍듯이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저 혼자서 써있는 거 서울이 지하철하고 저 터널하고 높은 건물 지은 것들 지금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쓴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아사히 신문은요 이런 걸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세계 질서는 일미구한이 될 것이다. 제가 직접 읽었어요. 일미구한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세계 질서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 이 네 권에서 세계를 통치할 거다.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사히 신문에. 이런 말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가면 한국은 세계 둘째 나라가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요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분야들이 가서 세계 경제, 세계 증권, 달러 이런 거 다 검사하고 판단하고 해서 새로운 그 보고서를 내는 걔들인데 걔들이 2012년 8월 달에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은 2050년이 되면은 세계 둘째 나라가 될 거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만체스터 가디언은 국민일보하고 해견하면서 1912년도에 무슨 말 했느냐 그러면은
한국은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한국이 할 거고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그 포린 폴리시라든가 영국의 그 블룸버그 같은 그런 글들을 보면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영국이요. 유로연합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존슨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갈 길은 한국에 있다. 한국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리비아, 팔레스타인 같은 못된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우면 한국을 모델로 해서 세우겠다.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6.25와 같은 엄청난 일을 그 진실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좌파들,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맹우관계에 있다.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882년하고 1950년 한국에 참전하고 그 이후에 한국을 부흥한 이런 것들 봤을 적에 한국과 미국과의 맹우 관계는 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요 이상하게 일제 때 그 일본의 개벽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저 잡지가 일제 때는 그 공산당들이 그 잡지를 낼 수 없으니까 그 종교 이름을 빌려가지고 냈어요. 근데 개벽이라는 잡지는 천도교의 잡지인데 거기에 공산당들이 논문을 많이 씁니다. 박형영, 배성영, 김명식 같은 사람들이 쓰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거를 잘 읽었습니다. 거기에 미제에 대한 욕이 많이 나와요. 1928년도에 쓴 논문들인데 일제 밑에서 미제에 대한 욕은 많이 나오는데 일제에 대한 욕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제한테 당하고 있는 거지 미제한테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일본한테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당원들은요 일제에 대한 한마디도 없어요. 다 미제욕. 그러면 공산당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미제입니다. 미제. 그러니까요 지금도 공산당의 목표는 미제지 한국도 아니고 무영국도 아니고 그렇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볼 적에는 공산주의와 미제 이 두 개를 봐야 세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38선의 문제는 아까 김상학 목사님께서 아주 뜻깊은 말을 했어요. 통일에 대한 기도, 이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감상적입니다. 이 통일에 대한 기도를 절대 우리는 앞으로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 38선에 대해서 고도의 지정학적인 원근법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 한국 통일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이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